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와인처럼 친구처럼입니다. 먼저 뉴스를 먼저 체크를 해볼 텐데요. 함께 보실까요? 어제 미국 연준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FOMC에서. 그래서 어저께 시장 세 군데 전부 하락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 코스피도 같이 내렸고 코스닥은 0.52% 상승을 했네요. 어떤 뉴스가 있었을까요? 한번 주요 뉴스를 한번 체크해 보면 여기 보이시는지요? 금리 인상 신호에 충격 덜했다 이런 뉴스들이 쭉 나옵니다. 아무래도 23년부터 금리 조기 인상 전망, 인플레이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런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 방향성은 아마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인가요? 그쪽에서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동안 코인 관련해서 제가 체크를 안 했었는데요. 뉴스는 제가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인 것 같아서 여기 코인 관련 뉴스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외신에서 FOMC 어제 조기 금리 인상 시사로 금융 약세와 비트코인 상황 데드크로스가 가까이. 여기서 데드크로스는 단기 이평선인 50일선과 장기 이평선인 200일선이 있는데 그게 50일선이 장기 이평선을 깨고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고요. 이 반대 방향은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조정을 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 SEC에서 증권거래위원회죠. 이쪽에서 자산운용사 바네크가 제안한 비트코인 ETF 승인이 또 이제 결정이 연기가 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그래도 3만불에서 4만불 선까지 이렇게 조정이 왔다 갔다 이런 상황입니다. 한번 볼까요? 현재 비트코인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미넌스 인덱스 차트를 보면 현재 45.75 정도가 나오고 있네요. 45.75 정도가 나오고 있고 일봉 차트를 US 달러로 한번 보면 지금 보이시나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3만 US 달러 비트코인이 지금 39,000불 정도 일봉상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조정을 받고 현재 약간 바닥에서 3만불까지 내려갔다가 39,000불 정도까지 이런 분위기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10개든 20개든 내가 어떤 것을
어떤 자산을 제가 포트폴리오에 담았는데 과연 어떤 기준으로 담을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관관계가 서로 다른, 같은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세팅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정석이다 라는 것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에서 스파이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서 포트폴리오 100을 놓고 그 다음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나스닥의 대표 지수잖아요. ETF QQQ를 비교해서 애널라이즈 포트폴리오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차트가 보이시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성이 같이 움직입니다. 아시겠지만 같은 뭐 기술 성장주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 에셋을 체크를 하면 먼슬리로 여기 뭐가 나와 있냐면 0.84라고 나와 있습니다. 1이면 같은 정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이고요. 0이면 하나가 움직였을 때 하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다. 그리고 마이너스가 되면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가 바로 이 상관관계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음의 상관관계, 서로 상관관계가 작을수록 리스크 대비 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 0.84면은 거의 같은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고 최대 낙폭이 마이너스 50%일 때 이건 또 마이너스 80%, 나스닥은 이렇게 되는 거죠. 상승률이 높은 만큼 더 많이 하락한다. 그래서 여기서 TLT라고 장기 국채가 있습니다. 미국 장기 국채죠. 이것을 같이 대비해서 체크를 해보면 아까 그 말씀드렸던 MDD라고 하는 맥시멈 드로우다운이 마이너스 50, 둘 다 마이너스 50일 때 TLT는 마이너스 21%,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좋잖아요. 그렇다면은 아까 다시 에셋에 가서 먼슬리 상관관계 지수를 보면 스파이 대비해서 마이너스 0.29 마이너스로 내려갔죠. 그러니까 반대 방향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QQQ 대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다른 것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포트폴리오의 기본적인 개념이고, 제가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예시를. 벤치마크 지수를 스파이에 두고요. 스파이에 몰빵을 하고 한 종목에, 그리고 전부 다 지금 ETF입니다. 그 다음에 대비되는 아까 나스닥 대표 ETF QQQ, 그 다음에 10년 미 장기 국채 TLT, 그 다음에 물가 연동채 TIP, 그 다음에 원자재 대표 ETF DBC, 그리고 잘 아시는 금 ETF GLD. 이것을 구성을 저는 약간 포트폴리오를 했지만 그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약간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 주식을 50% 비중으로 하고 장기국채 TLT를 20%, 그럼 70%잖아요. 그럼 나머지 30%를 물가연동채 10,
그 다음에 원자재 10, 그 다음에 금, 대체자산이라고 하는 건데 금, 그러면 토탈리로 해서 100이잖아요. 그러면은 스파이의 주식에 몰빵한 것과 이 5가지로 서로 다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5개로 분산했을 때를 한번 최근 1년치를 기준으로 해서 지나간 과거를 백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포트폴리오가 현재 화면상에 이제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작년하고 뭐 올해까지 미국 S&P가 시황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뭐 별 차별성을 느낄 수가 없죠. 여기 아래 보면 MDD 맥시멈 드로우다운을 보면 하락폭이 비슷합니다. 스파이가 마이너스 9.44일 때 마이너스 7.73이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3.70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리고 연평균 수익률이거든요. 이게 컴파운드 애뉴얼 그로스 레이시오 연평균 수익률이 스파이가 37, 25 이렇게 나옵니다. 연도별로 해도 스파이가 더 우세하죠. 그렇지만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이미 장기적인 안목으로 적립식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제 운영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시계열을 36개월로 즉 3년으로 늘려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뭔가 아까와는 좀 차이가 나죠. 초록색이 저의 포트폴리오고 파란색이 스파이가 되겠습니다. S&P 500. 그러면 맥시멈 드로우 다운이 최대 낙폭이 마이너스 33.7까지 갔을 때 저희 포트폴리오는 마이너스 17.30이니까 네, 대비해서 더 우세했죠. 아웃퍼폼을 했죠. 그러면 3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은 어떨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둘 다 똑같이 17%입니다. 3년 동안 이렇게 변동성이 더 크면서 17%가 된 거고, 변동성을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17%가 결론은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더 메리트가 있다. 더 메리트가 있다. 이건 연도별 이거 들어오다 MDD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 포트폴리오를 추구하는 그 이유와 근거가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저희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보통 사람이, 보통 서민이 예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나오면 뭐 요즘 파테크도 나오고 뭐 작년에 그 시장에서 쓸 수 있는 금액과 올해가 좀 다르다는 느낌을 다 갖고 있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금은 변동성이 없습니다. 불확실성이 없지만은 확실하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화에 몰빵을 하는 것이고,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구매력을 전혀 지켜주지 못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해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자금이 이제 자본주의의 그 양대 산맥이 주식과 부동산인데, 부동산은 일단 금액이 크고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것은 위험하다는 그 인식이 있습니다.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해서 낮은 금리에 많은 한도를 주지만, 상대적으로 주식은 위험자산이라고 해서 은행에서는 아마 대출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증권회사에서 고리로 높은 이율로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했을 때 자본주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보다는 사업자,
사업가가 더 리스크를 안았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과 위험을 가져가는 거고요. 리스크 프리미엄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자가 사업가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데, 주식의 그 본질적인 것은 성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회사의 주인이 주주인데, 저희가 투자를 해서 지분을 같이 주식을 소유를 해서 고용을 창출을 하고 또 설비를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국가 GDP도 올리고 이런 생산적인 것에 투자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다양한 자산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저께 뭐 FOMC 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뭐 금리 조기 인상에 대한 그런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는 것도 사계절이 있듯이 경제라는 것은 성장과 물가 이 두 가지 축으로 인해서 고성장이냐 아니면 경기 침체냐 아니면 고물가냐 아니면 디플레이션이냐 이런 네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국면에 따라서 지금 저 인플레이션일 때는 원자재가 강할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져서 금리가 오르게 되면 기업은 자금 조달을 금융권에서 해야 되는데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고, 또 부채 비율이 높은 또 부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파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금융시장이 또 불안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는 신흥국이 부도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금융위기 때 보시면 뭐 브라질이라든지 각종 부채가 많거나 경기가 부실한 곳, 또 부채가 많은 곳에서는 외부에서는 작은 곳은 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절이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급격하게 이렇게 오르는 것은 미국이 더 위험하다.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어놨고 나중에 이것이 위기로, 전 세계적인 위기로 다시 불붙게 되면은 또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그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준비시켜서 서서히 이렇게 갈 것이다. 당장 시장에 무슨 패닉이 일어나거나 그렇지는 절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 달에 중요한 또 잭슨홀 미팅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연준에서 그 뭐 채권을 사주는 양을 줄이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테이퍼링은 멈추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금리 인상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내년 정도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언제든지 또 말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급격하게는 절대로 할 수는 없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불안만 할 것이 아니고,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저는 개인적으로 10개에서 한 20개 정도가 좋을 것 같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그것도 개별 종목이 아닌 ETF로. 그래서 복리 효과를 누리려면은 5년 이상이 돼야 되는데 5년까지 버티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1년 이상, 저는 적어도 한 3년 이상은 적립식으로 모아가면 적어도 이렇게 크게 손실 보거나 그렇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뭐 분기별이건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연도별이건 이렇게 적절하게 리밸런싱을 하는 것이죠. 주식 비율이 만약에 높아지면 반대 방향에서 조금 해서 분할 매도를 해서 하고, 그리고 투자라는 것은 제가 여기 피어 앤 그리드라는 것을 보여줬는데 시장의 심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식 시장이죠. 글로벌 50이 중립이라고 했을 때 중립에서 살짝 이쪽으로 기울고 있잖아요. 그만큼 위축이 됐다는 뜻인데, 그러면 개별 종목에도 각자 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이 다 있는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 일반 개인들이 그런 뉴스를 다 따라갈 수가 없고 분석할 능력이 없고, 매크로 뉴스 또 개별 종목의 그 밸류에이션 또 펀더멘탈 또 기술적인 분석, 그 다음에 블랙스완 같은 돌발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이해 못하는데 주식은 하고 싶다. 예금만으로는 내가 지는 것 같다. 그러면 나의 벤치마크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국내 시장을 하겠다, 한국에서 하겠다 그러면은 코스피 200이 기준입니다. 코스피 200이 1년에 10% 올랐다 그러면 그거보다 잘하면은 저는 못한 건 아닌 거거든요. 그걸 꾸준히 이길 수 있다면.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다 그러면 S&P 500을 해서 S&P 500이 10년 동안 연평균 한 10%에서 한 12%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꾸준히 그 기준으로 해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겠지만 꾸준하게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복리라는 것은 5년 이상이 됐을 때 나오는 효과인데, 그러니까 시장에 그 다른 사람들이 공포심에 떨어서 이렇게 이 지표가 피어앤그리드가 한 30 정도 또 언더로 이렇게 내려가고 그럴 때에는 매수 타이밍이다. 시장에서 개별 종목도 많이 내려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조금씩 이렇게 분할로 적립식으로 하고, 그리고 시장이 과열됐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그때는 조금 비중이 올라갔기 때문에 내 전체 포션에서 조금 분할 매도를 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에 되어 있는 곳을 리밸런싱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매일 뉴스에 대해서 일일비 안 하고, 요즘 뉴스 보면은 매일 뭐 이렇게 뉴스를 해서 그걸 계속 모르는 사람이 보고 있다면 마치 뭐 홈쇼핑에서 뭐 매진이 임박된 것처럼 이런 뉴스들이 왜곡된 그런 것들이 많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슈퍼개미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일반 개미들이 슈퍼개미가 될 수가 없고, 백종원이든 슈퍼개미든 자기 레시피를 누가 100% 오픈을 하겠습니까? 자기의 필수 경쟁력인데. 그런데 대중이 그러니까 본인이 추구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대중이 추구하는 걸 하겠죠. 근데 저희 나라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화려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는 물론 너무 아날로그하고 이런 건 잘 다룰지도 모르는 거지만 저는 거기에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좋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우르르 올라가고, 또 저기 좋다 그러면 저렇게 몰려가고. 왜? 나만의 원칙과 철학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의존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불안하면은 제가 펀드나 이렇게 1년에 뭐 2% 3% 이렇게 비용이 발생되면 똑같이 올라도 그런 사람들은 자기 성과 평가를 위해서 기관들은 의무적으로 이거를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래세가 나올 것이고, 또 1년 동안 운영 비용이 또 발생되실, 그러면 시장이 올라도 그 수익률이 복리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요즘은 정보가 너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포트폴리오를 단 한 주씩이라도 10개든 20개든 그 사이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제가 직접 공부해서 한번 찾아보고, 왜냐하면 제가 찍어드릴 수 없는 게, 누군가는 금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부동산을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 취향이 다른데 나중에 제가 원망을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각자 취향이 있으니까 서로 다른 상관관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쪽으로 대비를 해서 0이면은 적어도 0 정도면 괜찮습니다. 근데 60 이상이 넘어간다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사고, 하이닉스 사고, 그 LG전자 사고, 이거는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적어도 삼성전자를 샀다면 차라리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아니면 뭐 현대차라든지 업종이 섹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컨셉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100으로 했을 때 70 정도는 저는 공격적으로 주식으로, 그게 성장주든 가치주든 주식의 카테고리를 저는 선택을 할 것 같고, ETF로 나머지 30%는 대체자산이라고 해서 비트코인 아니면은 뭐 금, 원자재, 뭐 물가 연동체, 뭐 국채, 뭐 회사채, 그리고 다른 국가 글로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국만 보는 것이 아니고 선진국 시장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 예전에 저희가 이제 개발도상국 시절처럼 성장률이 높은 것이 있기 때문에 패시브하게 간다 그래도 자체적으로 30%는 살짝은 공격적으로 안전벨트 역할도 하면서 살짝은 그 알파를 추구할 수도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으로 그 리스크를 해지를 시키겠다. 그리고 또 적립식으로 해지를 해 나갈 것이고, 시황이 바뀌게 되면은 뭐 분기별이건 월별이건 연도별이건 리밸런싱을 통해서, 그거는 뉴스만 봐도 되는 것이고 누구에 막 의존 안 해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이면 어떨까? 저는 오늘 그렇게 한번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결론이 이겁니다. 결론이, 그래서 뭐 친구와 와인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것을 나의 그 서로 다른 자산을 10개든 20개든 나한테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은 좋은 친구를 찾는다. 그런 관점으로서 찾게 된다면은 얘가 힘들어 보여요. 근데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좋아 보여. 오래 갖고 가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적립식으로 네, 꾸준히 이렇게 시간과 게임을 하면 어떨까. 근데 아까 보셨죠? 3년 동안 포트폴리오로 가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 시간을 그리고 매매를 자주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5년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복리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신만의 스노우볼을 만들어서 현재는 자기의 시드가 작다고 하고 시드는 작지만 아이디어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나중에는 이 아이디어보다 시드가 훨씬 커져서 그 개인의 그 경제적인 그 자유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나중에 연금처럼 이렇게 활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냥 저의 아이디어입니다. 뭐 나름대로 공부한 건데 뭐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덥죠? 네, 건강하시고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